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공개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이라는 의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 한국의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의 IPO가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요? 다시 통계로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가장 많은 IPO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나라 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달리던 시기였고 이때 가장 많은 IPO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증시가 냉각기일 때보단 대중들의 주식 관심이 제일 높은 화랑기 때 상장을 해야 고평가된 기업 가치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받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너무 많은 기업들이 상장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 나라의 증시가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를 따져볼 때 명목상의 지수 포인트만 보면 오판을 하기 쉽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는 나스닥 100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명목상 포인트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명목상 주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별로 오른 게 없어 보이고 저평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의 코스피 지수는 2.8배 정도 올랐던 거죠. 하지만 같은 기간 변화한 코스피 지수의 전체 시가총액 변화를 보면 477조 원에서 2,363조 원으로 4.9배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명목상 포인트는 2.8배밖에 안 올랐는데 왜 전체 시가총액은 4.9배나 오르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지금 보는 지표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상장기업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자료는 2020년까지만 되어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인구 100만 명당 상장기업 수가 거의 50개로 추정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 공개가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은 시가총액만 크게 비대해지고 명목상의 종합주가지수 포인트는 별로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우리 증시가 왜 올라가기 힘든 상황인지 알게 됩니다. 올리기 무겁다는 뜻이죠. 반면에 같은 인구 100만 명당 미국의 상장기업 수를 보면 수십 년째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죠. 이는 개별 기업으로 치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여 유통 주식수를 계속 줄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마치 계속되는 유상증자로 유통 주식수를 늘려서 시가총액만 늘어나게 하고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한국의 기업 공개 실적이라는 단어 워딩만 보면 뭔가의 실적처럼 느껴지는 긍정 기운이 느껴지지만 같은 동네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게 아닌 것처럼 IPO가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의 주주들에게 좋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증시의 최고점에서 기업 공개를 가장 많이 했다고 했죠. 이때 IPO를 했던 대표적인 회사들이 카카오 그룹주들입니다. 하필 증시의 최고점에서 상장하다 보니 기업 가치도 고평가로 상장됐고 이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의 종합주가지수도 끌어내리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런 기업들의 행태는 우리 증시의 명목상 포인트를 올라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상장 숫자를 늘리고 있고 증시가 화랑일 때는 더 많은 기업들을 상장시키면서 그게 나중에 우리 증시에 부담을 주는 반면에 미국처럼 상장 기업 수를 줄이게 되면 저런 매그니피센트 7주식 같은 대형주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주식들은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며 그것들을 소각하게 되면 유통 주식수들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같은 회사 안의 계열사들을 중복 상장시키는 더블 카운팅의 문제도 거의 없으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매그니피센트 7주식들에 의해 미국의 종합주가지수인 나스닥은 끝없이 상승해왔고 이런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십수년이 지난 지금 코스피와 나스닥의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게 별로 없다고 하면서도 왜 버핏지수 상으로도 저평가가 아니라고 나오는지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